우리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약간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누구 마음대로 조기 대선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어디죠? 헌법재판소잖아요. 헌법재판소는 어떤 절차를 밟아가면서 지금 일정이 될까요? 헌법재판소는 일단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게 접수죠. 접수한 다음에 심리를 해요. 심리. 네. 쭉 그러면 이제 각 이쪽에 탄핵소추 위원장 쪽은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변호하는 쪽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도 자기가 변론을 하겠다라고도 했었으니 직접 나가서 한다고 그랬어요? 본인도 직접 나가서 얘기하겠다 라고 했어요. 볼만하겠네. 지난번에 하는 걸로 보니까 엉성하던데. 악수죠. 네, 그러니까요. 악수예요. 항상 그런 것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또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누굴 만나면 1시간 동안 59분 자기 혼자 떠들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절대 법적인. 지난번에 보니까 엉성하더라고. 엉성하죠. 그러니까 뭐 계엄이 통칭이다 이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죠.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뭐 거의 그 전에도 확실했지만 더 확실하게 탄핵은 인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심리를 쭉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결정을 최종 내는데 몇 가지가 있죠. 일단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인. 정원은 9명인데 6인이잖아요. 현재. 국회목 3명에 대한 추천이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여야가 빨리 하겠죠. 네, 이달 22일까지인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물론 시간을 끌수록 좋으니까 좀 미뤄질 수도 있는데 일단 야당이라도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인데 한덕수 총리가 이거를 임명을 늦출까? 그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럴 스타일의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대세 수능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람 부는 대로 그렇죠. 듣고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임명을 늦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실질적인 심리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63일인가 걸렸고요. 63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딱 석 달 91일 걸렸잖아요. 네. 거기에 비춰보면 이번 사안은 너무 명징하니까 빨리 끝낼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글쎄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12월 12일에 담화는 그야말로 자기 변론 요지서를 발표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 권한이 없고 내가 뭐 잘못한 게 뭐냐, 그만하라고 해제를 의결했길래 딱 해제하지 않았냐, 뭐 이런 등등. 또 밑에서의 이런 위법적인 행위는 내가 시킨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렇죠. 각 논쟁 지점마다 아마 이렇게 시간을 좀 끌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재판 지연 전략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최대 180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180일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강행 규정은 아니고 넘기면 해야 한다였나요? 넘기면 어떡하냐, 무슨 때리냐, 벌금 되냐, 그게 없어요. 하나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지금의 현재 재판관 중에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4월 12일 날 18일 퇴임. 네, 18일 날 퇴임이잖아요. 그러면 요 퇴임 하기 전에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헌재가 그냥 막 빨리 하는 것도 사실 빨리 하게 되면 대선 구매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는 거고 늦게 하면 국민의힘이 유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히 정치적인 걸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엄청나게 변론을 길도 많이 잡고 계속 주장을 그러겠지만 일부 각하시키면 되거든요. 안 받아들인다. 그래 보면 되기 때문에 저는 4월 18일에 저기 문영배 헌재 소장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 직전쯤에 결정을 낼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죠. 4월 초중순, 중순 정도에 그 넘어가면 누가 헌법정치재판소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렇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넘기면은 새로 오는 두 분이 나는 못 들었는데 심리? 다시 처음부터 해줘. 그러니까 그럼 골 떨어지게 되는 그럼 못 떨어져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3월 10일 날 탄핵 소추가 인용되고 파면 결정이 났잖아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죠. 그분이 다음 주 바로 3일 뒤가 임기 끝이에요. 본인 임기 전에 끝마치겠다 이렇게 딱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헌재가 정말 빨리 한다면 2월 안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려운 사건이 아니니까 복잡한 사건이 아니니까. 그런데 얼추 지금 뭐 재판관 추가 임명한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저는 늦어도 4월 중순 안에 끝난다. 저도 그런 느낌인데. 좀 이르면 3월 말. 그래도 어쨌든 법리적인 논쟁이랑 이런 것들이 좀 절차적으로 복잡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중요하게 좀 봐야 될 포인트가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 종료 이전에 마무리를 짓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짚어봐야 될 지점은 뭐냐면 이제 탄핵 소추는 됐어요. 이제 한 고비는 넘었어요. 이제 헌재로 갑니다. 근데 헌재로 가서 이게 언제쯤 될 건지, 헌재에서의 법리 논쟁은 어떻게 될 건지, 요것도 한번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주요 정치 세력인 민주당, 이게 위험 요소는 뭐냐? 지금 민주당 잘 나가잖아요. 예. 네, 잘 나가고 있지만 위험 요소나 걱정스러운 지점이 뭔지 좀 짚어주시고, 또 동시에 국민의힘이 우리 앞에서 계속 이렇게 자격도 없다 이렇게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비판하는 얘기와 함께 동시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최적의 수를 찾은 게 68이다. 68%만 찬성하게 만든 거였다. 저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혹시 기사회생할 가능성 포인트는 없냐? 이런 포인트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보시죠. 일단 국민의힘의 기사회생 가능성, 전 현실적으로 뭐 기사회생이라기보다도 의원수가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그냥 계속 자기들끼리 밥 먹고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하면서 다음 총선 때까지 버틸 것 같아요. 버틴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저는 이번에 보여준 태도로는 당연히 해체된다고 보는데 국민의힘 해체는 어디에 달렸냐? 민주당한테 달렸어요. 민주당한테. 민주당이 잘하면 이제 다음 대선은 그러니까 이번이죠. 이번 대선은 민주당이 잡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잘하면은 국민의힘의 탄핵 두둔 세력들은 없어지고 왜냐면 이쪽이 잘하면 이쪽이 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탄핵 두둔한 현재 친윤을 중심으로 한 이번에 85명 무효표까지 하면 96명은 그걸 못 하거든요. 그 민심을 못 받아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심에서 멀어지고 해체될 건데 그럼 민주당이 과연 잘할 수 있냐? 그건 솔직히 말하면 누가 돼도 역대 지금까지 쭉 보면 심지어 제가 제일 존경하는 김대중까지 집권 중반기 전에 한 번씩은 위기가 오거든요. 다 위기가 왔었어요. 지지율 지금 떨어지고 말씀하신 있었고. 거는 이제 집권 할 민주당이 거다. 한 뒤에. 그 뒤가 이제 민주당이 그 뒤에. 그러면 이제 원래 그러니까 다음 총선까지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밥 먹고 놀고 있으면 되잖아요. 민심이 어쨌든 지지율이 뭐 10% 가든 5% 가든 뭐 한 제가 볼 때는 20% 초반이나 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실정만 보고 있겠죠. 그 기회를 노리고 있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LH 사태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때문이란 말은 틀렸죠. 왜냐면 원인이 아니고 그건 계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정부터 쭉쭉쭉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터진 게 다분히 비정치적인 LH 사태에서부터 터져서 그 다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지고 이렇게 쭉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민주당 정부가 잡으면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정책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뭐 되게 멀리까지 지금 네. 보셨는데 최근에 제가 만난 뭐 이렇게 정치계의 꽤 이제 거물 인사가 하신 말씀도 비슷했어요. 민주당이 그 집권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과연 어떻게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세력으로 지금 준비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거 좀 약간 장기적인 네. 거고,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말씀하신 거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표현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밥도 먹고 뭐 견디면 된다. 그 얘기는 그렇죠. 분당은 없다. 분당은 한동훈 대표의 생각에 달려 있는데 네.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유는 뭐죠? 분당은 없다. 나가면 춥다는 걸 다 알아요. 아, 그래요? 이미 바른정당 때 한 번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분당 바른정당 때 그 나갔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아는 사람들은 권성동이랑 이렇게 야 우리 이제 흩어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네.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약간 열 몇 표 던진 거 아닌가?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분들 제가 많이 아는데 국민의힘에 나름 합리적인 예를 들어 김재섭 의원이나 합리적인 분들이 좀 있잖아요. 많이 아는데 그분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양당 체계의 거의 법칙처럼 되어 있는 게 뭐냐면
3당은 실패한다. 나가면 죽다. 네. 이게 마치 각인돼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분당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쭉 갈 거다. 그럼 그들은 대선 준비 어떻게 하죠? 어디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준비 어떻게 자기들끼리 할까요? 준비를 하겠죠. 자기들끼리 친윤 이른바 이제 지금은 친윤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친윤이라고 볼 수는 없고 비한 정도가 맞을 텐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나가면 비한하기도 애매한. 그래서 아마 친윤으로는 좀 더 불릴 수 있겠네요. 사실 근데 나 친윤이야라고 얘기는 않겠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친윤 자리는 홍준표가 이상하게 꿰찼어. 지난번에 그렇게 네. 둘이 싸우더니. 네.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압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홍준표 시장으로 안 된다. 알 거고 거기에서도 대선 주자를 내세우겠죠. 대선 주자를 내세워서 될 만한 분은 그냥 가장 무난한 게 오세훈. 문안에서 오세훈. 무난해서 문안에서 오세훈. 그 다음에 안철수도 나도 아, 하겠죠. 문안에서 대중적 안철수. 인지도가 있으니까. 근데 안철수 내부에 쭉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는 다른 데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선 주자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긴 해요.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면. 그러면 홍준표는 저렇게 애를 써도 나가리가. 그리고 안철수는 남의 자식. 네. 뭐 이런 분위기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한동훈이 어떻게 기사회생 하느냐. 네. 요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오세훈은 무난하니. 예. 요 분위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들도 아마 또 어디서 데려오지 않을까? 윤석열도 사실은 어버운 자식이잖아. 데려올 만한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본인 대선 출마를 강하게 시사했거든요. 거기가 생일이 85년 3월이에요. 3월 뒤에면 만 40세가 돼서 간신히 대선 출마 가능해요. 네. 천하람은 안 돼요. 천하람은 86년생이에요. 거보긴 천원함이 더 나이 들어 보이네. 한 살 어려요. 어려요. 그 다음 대선에 원래대로 27년 대선이잖아요. 그럼 만 40세니까 천하람도 출마할 수 있고 김재성도 거기도 87년생인데 생일이 빠른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될 수 있을지 어찌 모르겠는데 젊은 피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부서에. 네. 근데 이제 내년 뭐 여름 늦어도 여름에 대선을 할 거 아닙니까? 이준석까지 가능해요. 85년 3월생. 근데 들어가 살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없죠. 왜 들어갑니까? 다시 그리고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도 국민의힘 당 이름을 가지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탄핵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잘하면 자기들 기술적으로 잘하면 개혁신당과 합치는 방안으로 모색할 수도 있는데 후보 단일화 할 수도 있겠. 그렇죠. 그죠? 근데 잘하면이라고 제가 표현한 건 이준석 싫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쟤한테 고개 숙이면서까지 갈 필요가 없다. 어차피 우리 대선 안 바래. 우린 중요한 건 28년 총선이야. 난 그때까지 당의 주류 세력에 남아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굳이 이준석 쪽에 머리 숙이고 들어가진 않겠죠. 그리고 이준석도 자기를 쫓아내는 당에 이준석 스타일에 절대 머리 숙이고 안 들어갑니다. 아쉬우면 니네가 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나 이런 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한동훈 대표는 아마 대선 출마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라면 깔끔하게 출마 안 하는 게 맞아요. 해봐야 되지도 않고 욕만 뒤지게 먹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또 앞서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애매모호한 개소리도 많이 하고 여기서 우리 그 얘기 아니 한동훈은 왜 조변 석계가 이렇게 심했을까 그때 아침에는 탄핵 저녁에는 반대 그 다음은 내가 대통령 뭐 이런 얘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는 제가 이제 친한 사람 몇 분의 얘기를 네. 그 사람들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디테일을 듣고 제가 정리해 보는데 네.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이 없어요. 그냥 일 잘하는 일 잘하는 까칠한 아저씨 요거고 어떤 정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없고 두 번째는 경륜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냥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적 메시지 되게 잘 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치인들은 메시지 하나 되게 신중하게 내잖아요.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왜 본인이 그걸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는 좀 모범적인 까칠한 모범생 느낌이 있어가지고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그럼 바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이건 아니야. 옛날에 막 저하고 이렇게 그 약간
말싸움 비슷하게 뭐 하려고 그럴 때 그렇죠. 남의 얘기 끝까지 안 듣고 그렇죠. 막 바로- 집어 던질 때 초등학생처럼 그렇죠. 그거는- 눌렀듯이 반동도 탁 튀어나오듯이 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막 네. 이러면서 정말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할까? 해야죠. 그렇게 가고 이번에도 계엄은 아니지. 계엄은 아닙니다. 요거까지 멋있죠. 그럼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관철시키느냐가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의 그 부박함과 철학 없는 그 이제 자질 부족으로 인한 그 자중질환, 스스로 만든 자중질환 때문에 한동훈도 어려운 상황. 그리고 국힘은 뭐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잘 라운드를 만들어도 될 텐데 그렇게 하기가 섞어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판단이실 것 같고 저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민주당의 그 대통령 선거 때까지의 조기 대선을 하게 된다면 그때까지 위험 요소, 위험 요소는 가장 큰 건 역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죠. 재판. 예. 재판이 제일 위험 요소고 일단 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세포가 정해졌거든요. 근데 법조계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1월에는 휴정을 많이 해요. 1월에 12월 출 때 판사들이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변론기일을 뒤로 잡는 거죠. 그리고 2월에는 재판부 인사들이 있어요. 법원 인사. 검찰도 원래 2월쯤에 인사가 있고. 그럼 또 휙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아는 변호사 한 분을 봤더니 본인이 맡은 사건이 12월 중순, 그러니까 아까 좀 일주일 전쯤에 있었고 그 다음 변론기일이 3월이라는 거예요. 1, 2월은 안 한다. 휴정 기간에다가 그러니까 판사 추가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판사 인사가 법원 인사가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 될지 보니까 일단 이때까지는 스탑. 그런데 또 하나의 의견, 다른 법조계 또 다른 사람 의견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사실상 대선과도 연관된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휴정 기간 인사 이렇게 미루면은 이게 정치적 메시지로 오해될 수 있어서 그냥 원래대로의 순서를 따를 수 있다. 그러면 뭐 2심 변론이 한 3, 4월, 4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일 큰 리스트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대 위험 요소는 예. 이재명 대표의 이제 어떤 재판. 근데 저는 근데 그 재판이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나오더라도 다시 또 대법원까지 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조기 대선 지금 우리가 대충 예측하기로는 5월, 초여름 정도에는 한다 이런 건데 그 기간보다는 그 무조건 앞이죠. 그렇죠. 대선이 훨씬 앞이죠. 그럼 대선이- 피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여러 재판, 특히 이제 지금 1심이 났던 거, 공직선거법이랄지, 그 다음에 위증교사 위증교 사건. 네. 재판 같은 경우는 6월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절대 안 나요. 그럼요. 절대 안 나고 그 전에 무조건 대선이 이루어진다. 근데 국민의힘으로서 제일 이러면 우리가 해볼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2심까지 유죄를 받아요. 그리고 후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는 대통령 탄핵 법 절차에 의해서 탄핵되고 그래서 재판되는데 지금 저 후보는 2심까지 유죄고 사실 대부분도 유죄가 날 가능성이 큰데 그냥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고? 요 메시지가 먹힐 수가 있죠. 그럼 거기는 저는 이제 주도권 다툼이라고 봐요.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이렇게 메시지를 낼 거예요. 실제 이 사람도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낼 건데 그러면 민주당이 이거를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주도권 다툼, 여기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건 이제 이 프레임 자체예요. 이거를 사실은 논리적으로 반박은 못 해요. 왜냐면 맞잖아요. 여기는 2심까지 유죄인데 유죄 날 가능성도 큰데 이분이 대통령이 맞냐? 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 거는. 근데 이 프레임에 안 끌려가려면 이미지 자체를 이재명 대표가 어떤 대중적인 정치인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 껴안는 정치인으로 가야,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를 바꿔버려야, 국민 통합적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이 프레임에 안 말리고 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정도의 그 사법 리스크를 이렇게 더 키워서 보이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이런 논리 이런 거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들고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요 탄핵 국면에서 계엄부터 탄핵 국면까지 되게
일을 잘 처리하고 있다, 잘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요. 특히나 제가 지난번에 SBS 라디오 그 개수작 얘기를 할 거냐, 같은 수작으로 할 거냐 이게 고민했던 그 라디오 방송을 사실은 꽤 오랜만에 나간 거잖아요. 시사 프로에. 그때 제가 민주당한테 이제 제언했던 게 뭐냐면 탄핵 소추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민주당 주도의 예. 미국의 경제사절단, 특사단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 그리고 외교안보사절단 따로 꾸려서 예. 동맹국가들에게 쭉 보내야 된다. 왜 그러느냐? 민주당을 궁금해하거든. 민주당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약간 이제 불안하게 쳐다보거든요. 특히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예.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거에서 큰 틀에서 몇 가지를 미국의 정치권, 경제의 기업인에게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절단을 여야정 할 것 없이 같이 꾸리고 또 특히나 안보와 관련해서도 특히 그렇거든요. 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드렸는데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에도 여야정 협의체, 이렇게 국정협의체를 하자고 했잖아요. 의미 있는 안정화 그렇죠. 조치거든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있었는데 안 한다. 그러니까 더 무슨 이렇게 탄핵을 막 마구잡이 탄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힘을 가졌으나 그 힘을 자중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 되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언론들과 주요 언론들과의 인터뷰도 안정화 기조로 나가더라고요. 그거 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는 이렇게 노력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른바 중도 성향의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모아내는 게 필요하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중도 성향을 많이 모르는 박용진 의원님 가서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혹시 연락 왔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전화번호 바꾼 거 아니에요, 중간에? 저는 안 바꿔요. 혹시 무슨 연락이 올지 몰라서 안 바꾸는데 연락이 안 왔네. 중요한 건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가 그렇죠. 어렵지 않게 이긴다. 왜냐하면 다들 기억하잖아요. 2016년에 이거 무조건 민주당이 먹는 거, 문재인 후보가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중간에 안철수한테도 한번 따라잡히고 반기문 때문에 허걱한 때도 있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종 결과도 42%. 42%인데 당시 홍준표 후보가 24%, 안철수 후보가 21%, 45%죠. 유승민 7%, 그 다음에 심상정이 5.9%. 심상정 이쪽으로 왔다 치더라도 6%예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랑 심상정 후보랑 합치면은 47% 정도 되고 저쪽에 안철수 후보까지 어쨌든 다 되면 완전 52% 정도 그런 됩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시킨 다음에 2달 안에 이루어진 선거에서도 사실은 저쪽이 더 많고,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안철수 후보 표가 이쪽 저쪽이 다 간 표가 좀 있긴 하죠. 그렇죠.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무조건 이겼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거고, 그래서 아까 여러 민주당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요 국면에서 민주당이 그 위험 요소를 가라앉히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이끌어가고 있는 이 안정화 구조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여기에서는 일단 그 대선 국면이 시작될 때까지는 원보이스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야 대선 국면이 시작돼서 한 2달 정도 막 경선도 하고 막 시끄럽고 그건 좀 나쁘지 않다. 여기서도 그렇죠. 민주정당으로서의 어떤 활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 전에는 이렇게 원보이스 대내 대외적으로 안정화 기조. 지금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에요. 시간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뭐 막 너무 이상하게 하면 무슨 모르겠지만 지금 메시지나 행동이나 좀 상당히 최근에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재판 받을 때부터 이준규사 무죄 나왔고 그 전에 공직선거법 유죄 나왔지만 그때부터 나왔던 메시지들은 당에서 강경 메시지가 나오면 오히려 자제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괜찮다라고 평가를 합니다.